안녕하세요. 고모의북스 책방지기 정경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윌리엄 포크너의 곰이라는 책과 문문화연구소의 권태,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되겠습니다. 우선 윌리엄 포크너의 곰을 이야기하기 전에 윌리엄 포크너라는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윌리엄 포크너는 저희 고모의 북스의 마니아 북클럽에서도 다루었던 작가이고요. 대표작으로는 소리와 분노, 혹은 고함과 분노, 음향과 분노라고 번역된 제목의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의 빛, 압살롬 등 수많은 대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또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미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거목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크너의 작품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문체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휴머니즘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곰은 아이작 맥캐슬린이라는 한 소년의 10살부터의 성장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덜어는 한 가문의 연대기, 혹은 미국 남북 전쟁 전후의 역사의 이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곰의 작품 속에 무서워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두려워하면 안 돼 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얼마 전 보았던 영화 듄2에서도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가 폴에게 이 단어를 여러 번 얘기를 하지요. 무서워하는 건 괜찮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요.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과 무서움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서움은 외부의 대상을 보고 생겨나는 감정인 반면에 두려움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은 불안과 걱정의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저희 북클럽 회원 중 한 분은 폭력까지 유발시킨다고 말씀해 주셔서 두려움의 파장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문장은 라이언에게도 샘에게도 죽음이란 없었으므로 라이언과 샘은 땅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자유를 찾았으며 땅속에 누운 게 아니라 땅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작품은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인간과 동물, 자연, 그들의 탄생과 삶과 죽음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다시 한번 뭉클하게 와 닿았습니다. 지난달 소개해드린 델핀 오르빌레르의 당신이 살았던 날들에서도 죽음은 내가 살았던 날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죽음이란 곧 삶이므로 라이언에게도 샘에게도 죽음이란 없었으므로 라고 했던 걸까? 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클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말씀드리면요. 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곰을 자연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인생으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꿈, 또 희망, 욕망 등등 여러 가지로 보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곰이 내 안에 또 하나의 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라이언이 현실의 나이고요. 곰과 라이언은 서로 상생할 수 없는 운명이고, 나 역시 늘 또 하나의 나와 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제목 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년의 10살부터의 성장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하면서의 성장 이야기, 혹은 남북전쟁의 그 남과 북의 어떤 그런 미국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집안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보통 이 소년의 성장기로 보는 게 제일 재미있게 볼 수 있지. 10살 때부터 사냥을 나가서 이 곰을 잡는 이야기거든. 몇 년을 잡지. 6년 몇 년 동안을. 그게 그러니까 그 얘 혼자 잡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돈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냥을 나가잖아. 그래서 그 한 달이고 막 이렇게 날짜를 잡아갖고 캠프를 차려놓고 이제 어른들이 다 오는데, 얘는 거기 사촌이 있었거든. 그 얘는 그때 이제 참여를 해서 10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두렵고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점점 매년 가면서
이 사냥에 대한 건데 사실 그 곰이라는 올드벤이란 곰이 사냥의 목적으로 이걸 죽이는 게 목적인지 그런 신성한 동물을 이거를 우리가 글로 신성한 동물을 우리가 잡는 그 과정이 목적인지 하는 게 사실 애매모호하고 그 중에 이제 그런 사냥꾼 중에 한 사람은 그걸 완전히 잡아야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게 어떤 흥미? 아니면 인생에 어떤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는 낙?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주인공 맥캐슬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삶을 배워가는 그러니까 곰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이게 얼마나 신성하고 어찌 보면 자연을 우리가 파괴해야 되느냐 아니면 걔를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그런 어떤 배워가는 과정 그러면서 깨닫는 게 굉장히 많고 결국엔 그래서 곰이 죽었을 때 이 주인공 소년하고 거기 추장 출신인 그 사람하고는 할아버지하고는 오히려 그 할아버지는 뒤따라서 곧 사망하거든. 인디언의 피가 섞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곰을 꼭 뭘 사냥을 해서 그거를 뭐 가죽을 벗겨서 뭘 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그걸로 고기를 먹고 이런 게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나의 모습, 성장하는 모습 그걸 자연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파괴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부류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곰이 워낙에 어떻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를 들면 그 송아지나 뭐 말이나 이런 걸 잡아먹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건 나쁜 동물이다 생각해서 얘를 없애야지만 송아지나 말이나들이 죽질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자연의 섭리지 위 포식자가 이제 아래 포식자를 먹는 뭐 이렇게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라이온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라이온을 훈련을 엄청 시켜갖고 결국에는 라이온에 의해서 곰이 죽게는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그 라이온과 같이 동행했던 한 사람이 총을 쏘고 칼로 등 뒤에 올라타서 찔러서 결국에 죽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서도 그동안 한 방을 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이들이 사냥을 하면서는 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곰이 잡히는 걸 좀 늦춰오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얘가 성장을 해서 자기는 물려받지 않겠다 이 땅이 이건 나의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 소녀는 아이작 맥캐슬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을 사촌한테 나는 이건 내 땅도 아니고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자연이나 삶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여간 자연은 그대로 둬야 되고 나는 거기에 한 일부일 뿐이고 뭐 이런 식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몸문화연구소가 엮은 권태라는 책인데요. 권태, 지루함의 아나토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몸문화연구소는 몸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2007년도에 설립되었고 철학, 문학, 역사, 정신분석, 미학, 여성학, 의학 등의 다양한 그 전공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학자 9분이 권태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문에 보면 그 영어의 권태가 흥미진진함, interesting과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이 흥미로워야 한다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빈 공간이 권태의 몫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타자에 대한 질투가 권태를 부채질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쾌락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적이고 수동적이라면 행복은 개인 자신이 생산하는 기쁨으로 능동적이라고 볼 때 수동적으로 삶이 관리당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권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도 그 서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분이 쓴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루함의 철학이라는 장에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하이데거 등의 철학자의 주장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즘 많이 읽는 쇼펜하우의 문장이 저는 가장 와 닿았습니다. 종교나 예술활동 모두 지루함을 벗어나려는 노력이며 양자 모두 상상적 차원의 극복이므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본다라고 쇼펜하우가 말했다고 해요.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그 말에 긍정과 부정의 애매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저는 그 말이 의미가 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게으름과 따분함, 지루함의 차이와 시대적 흐름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게으름과 지루함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큰 차이는 자의식입니다. 일을 하기 싫은 건 게으름이고 무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자의식이 발생하면 지루함이 생기는 거죠. 즉 권태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자의식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의식이 없으면 권태의 감정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권태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도 약간 서술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방법은 의미에 취할 것이라는 방법인데 제 생각으로는 작은 일이라 해도 자신만의 생각과 의미를 부여해보는 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식물을 키우기를 하거나 오후 5시에 하늘을 관찰하는 그런 일기를 써본다든가 커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려본다든가 하는 등 그런 작은 일들의 의미를 두고 빠져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들레르는 시에 취하는 것도 권장했는데요. 저는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반갑고 무척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권태를 탈피하고 계신가요? 또 다른 장에서는 사유와 성찰을 통해 삶을 발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탈접속을 통한 고독과 깊은 권태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의 끔찍한 권태 속에서 사유를 통해 인간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타의가 아닌 자의로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그 점에서 고독은 권태와 밀접하고 그래서 그 권태의 시간이 고독의 시간, 사유의 시간이 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왔는데 제 작품 속에서도 거의 녹아있고요. 그 외로움이 스스로 만든 시간들로 깊은 권태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권태는 폭력이나 나르시시즘, 사디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등은 권태를 해소할 내적 자원이 없는 현대인들의 질병이죠. 요즘 많이 쓰고 있지는 않던 권태라는 단어, 이 책에서는 지루함과 혼용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신만의 권태 탈출법이 많이 공유되길 바라봅니다. 권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요즘 친구들은 사실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권태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고 약간 사어처럼 된 것 같더라고요. 또 권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권태를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책 안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바쁘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돼 있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세상에 무슨 권태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 권태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연구가 많아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이 권태가 어떤 의미를 찾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의식이 과잉돼서 생길 수도 있고 공허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 권태로움이 그 시대별로나 아니면 자신 개인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좀 폭이 큰 감정이구나 하는 거를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로움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천착을 해왔고 그 외로움이 제가 권태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지만 권태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을 때 권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외로웠던 거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혼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것과 또 여러 사람이 많은 거랑은 또 다른데 시간이 많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내가 혼자 있었다는 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권태, 그 고독, 아까 말했지만 고독을 내가
즐기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글도 쓰고 거기서 사유를 하게 되지 않았나? 권태에 고독과 사유가 들어가거든요.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유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의 외로움의 시간이 저의 성장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해봤고요. 요즘도 가끔 외롭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알고 나니까 이게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을 거쳐야지만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 예전만큼 외로움이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의 권태는 이상이 정말 이 초록빛은 왜 계속 초록빛이고 봄에 밖에 자연에 나가보면 온통 다 초록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 계속 초록빛만 있는 거야. 권태롭다. 계속 똑같은 것만 있으니까 너무 권태롭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것도 그 시대가 이제 50년대 막 그럴 60년대니까 아이들이 노는 것도 다 똑같은 그냥 벽돌을 뭐 옮기거나 부시거나 여러분도 해봤지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은 놀이를 하면서 똑같이 갖고 놀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묘사를 하면은 아이들이 노는 게 이제는 하도 지겨워서 놀 게 없으니까 애들이 다 앉아요. 그래서 다 똥을 넣어요. 다 똥을 누고 그런 놀이까지 하면서 똥 누기 놀이까지 하는데 하나이는 똥을 못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런 걸 지켜보면서 쓰는 내용인데 특별한 의미, 어떤 특별한 주제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권태라는 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편인 에세이를 묶어 놓은 거니까 한번 이상의 권태도 뭐 이상의 날개를 많이 아시는데 날개와 더불어 짧은 에세이들을 모아 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문학사에 빠져서는 안 될 거장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작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에 태어나 60세가 되는 1881년에 폐동맥 파열로 사망합니다. 그의 삶은 가난, 간질, 도박, 그리고 8년의 유형 생활,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심리 묘사가 무척 탁월하고요. 또 실존적 사실주의를 창시했다고도 하죠. 또 이후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체 등의 실존 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가난하면서도 주변을 챙기는 성격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글자 수에 따라 원고료를 받는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 수없이 많은 작품을 쓰기도 했고, 또 간질 발작의 순간과 도박에 거는 그 흥분의 순간이 황홀하다고도 했죠. 그리고 사형의 순간이 몇 분 앞에 닥쳤을 때 사면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시베리아로 유영하는 삶 속에서 그의 작품의 주제도 바뀌는데요. 그 이전의 사상과 논리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사랑과 신으로 바뀝니다. 이제 작품 죄와 벌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은 죄와 벌을 동의어로 보시나요? 반의어로 보시나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보면 반의어 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죄와 벌이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반의어 놀이에 굉장히 심오한 주제가 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죄와 벌이 동의어로 생각되는 쪽으로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 분들과 죄와 벌이 동의어일까 반의어일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간 실격에서 보면 죄의 반의어를 법 또는 신 또는 선하다는 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였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인간 실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의 등장인물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 시작하기 전에도 겁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몇몇 등장인물들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책 읽기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분열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말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정신세계는 분열이나 분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고요. 또 다른 주인공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의미하고요. 또 라주미는 이성, 지성,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그 라주미는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가장 많이 담긴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또 스비드리가 일로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라스콜니코프의 안티테즈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로자라고도 줄여서 불리는데요. 그는 휴학 중인 23살의 법학도이고요. 물론 가난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고요. 범죄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고찰한 것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쓴 범죄론을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뉴턴의 발견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든 제거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의무마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한 사람들, 즉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말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본성상 반드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급 부류, 수적으로 증대한 말하자면 재료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미래의 주인, 세계를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인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죄와 벌, 그다음에 이와 인간, 각 인물 간의 심리 등의 흥미를 느꼈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순간에는 등장인물 각각의 사랑의 모습을 도스토옙스키가 담고자 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나 두냐의 어머니의 사랑, 분명히 그 사랑이 있고요. 또 두냐의 가족 사랑이라든가 그런 두냐의 모습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또 소냐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요. 또 소냐의 양 어머니이죠. 카체리나의 사랑도 있고요. 또 친구 라주미인의 사랑, 그 다음에 루진의 돈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좀 독특했고요. 그리고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일그러진 사랑까지 해서 저는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의 각자만의 다 다른 사랑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 뭐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랑의 모습으로 한번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죄와 벌의 그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에는 아마 처음 느끼는 감정하고 다른 어떤 감정이 드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월간 고매문학 이달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 다른가? 책방지기 정경혜였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표도르 미하로비치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러시아의 대문호